낡은 가방 하나였다. 그날 아침 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 우연히 침대 밑에서 밀려나온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지퍼는 오래돼 약간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는 낡아 끊어지기 직전처럼 얇아져 있었다. 며느리는 별 생각 없이 그 가방을 열었다. 어차피 오래된 사진이나 낡은 서류 정도일 거라 생각했다. 그 안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흰 종이 봉투. 앞면엔 검은색 사인펜으로 단정하게 쓰인 두 글자. 정리. 이상했다. 아무런 문장도 없고 받는 이의 이름도 없고 날짜도 적히지 않았다. 그저 정리라는 말 한마디만 적힌 봉투. 며느리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 은행 예금 해지 확인서, 요양원 상담 기록지,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인감도장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서류들이 어머니가 혼자 준비한 작별의 징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느리는 봉투를 다시 접어 원래 있던 가방 속에 그대로 넣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물음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왜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고 있었을까? 왜 아무 말 없이 이런 큰 결정을 하고 계신 걸까? 남편도 시누이도 아무 말 없었다. 모두가 어머니의 조용한 삶을 당연한 듯 지나치고 있었지만 그 안엔 무언가 감춰져 있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며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요즘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지? 남편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아주 짧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정리하고 싶으신가 봐. 정리. 그 단어가 다시 머릿속에 박혔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부엌에서 스며 나오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조차도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한국에서는 나이든 부모가 스스로를 정리한다는 말을 꺼내면 자식들은 보통 무슨 소리냐며 화부터 낸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화를 부르지 않을 만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다리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그 낡은 가방을 꺼내 다시 한번 봉투를 꺼내 보았다. 그 안에 접혀 있던 종이 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요양원 상담 완료. 3인실 가능. 단독실 대기 필요. 숨이 막혔다.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려는 듯 너무 조용하게.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켜고 된장을 풀고 쌀을 씻었지만 손끝이 달라져 있었다. 익숙한 동작들인데도 뭔가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부엌 찬장 정리를 하시던 어머니는 쓰지 않는 그릇들을 신문지에 하나하나 싸서 상자에 넣고 작은 메모를 덧붙였다. 교회 기증, 이웃집 할머니 드릴 것, 폐기 예정, 그릇, 수저, 내복, 오래된 수건,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어머니는 묵묵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집안의 모든 흔적들을 줄여가고 있었다. 남편이나 시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고 어머니 역시 아무도 눈치채지 않도록 낮에만 조용히 정리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빨래를 널다가 장롱 문이 열린 어머니 방을 스쳐 지나갔다. 안에는 가구가 하나 줄어 있었다. 작은 화장대가 사라졌고 거울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서랍 속엔 딱 한 벌의 한복과 검은색 바지, 그리고 흰 셔츠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자연스럽게 묻는 척했지만 속은 떨렸다. 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돌리고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젠 뭐든 줄이는 게 마음 편하더라. 그 말이 마음을 콕 찔렀다. 줄이는 게 마음 편하다. 그건 누군가를 떠날 사람의 말이었다. 한국 어르신들 중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이들이 많다. 말은 안 해도 눈빛과 손짓에 묻어나는 그런 마음들. 어머니는 그 전형이었다. 늘 조용했고 참았고 남의 사정부터 먼저 헤아렸다. 며느리는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어머님 요양원에 들어가실 생각하시는 거야? 남편은 놀란 듯 얼굴을 굳혔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직 정해진 건 없어. 그 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확정짓는 것처럼 들렸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들은 적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정리되는 건 집안의 물건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관계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조용한 선택에서 며느리는 한없이 외로움을 느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했다. 부엌에서 김치 냉장고가 작게 웅웅대는 소리, 시계 초침이 또각거리는 소리, 거실의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빛, 모든 것이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듯 어머니의 손끝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등이 보였다.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어머니는 흰 종이 위에 무언가를 조용히 적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작아 보였던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자신은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며칠 뒤 주방에 서 있던 며느리는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항상 조용히 붙어 있던 가족 사진들 사이에 낯선 메모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작은 포스트잇, 갈색 볼펜으로 쓰인 두 문장. 김치통은 큰 이모님 댁으로, 된장은 다 쓰면 버려도 됩니다. 누가 보면 단순한 메모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유언처럼 정리된 문장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며느리는 조용히 안방 서랍을 뒤졌다. 거기에 분명 시아버지의 통장이 있었던 걸 기억했다. 오래전 어머니가 아버지 유품 중 하나라며 건넸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통장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놓여 있던 건 빈 봉투 하나, 그리고 낡은 필통. 가슴이 조였다. 며느리는 필통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공중전화 카드, 세뱃돈 봉투 하나, 그리고 주름진 명함 하나가 들어 있었다. 효림요양원 상담실 담당자 김정숙 실장.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 명함은 아마도 어머니가 정리한 봉투에 있었던 상담 서류와 연결된 것이리라. 며느리는 그날 밤 수면제 하나 없이도 잠들 수 없었다. 대신 오래도록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방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어김없이 반찬 3개가 놓여 있었다. 된장국, 멸치볶음, 그리고 깻잎 무침.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식사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식탁 앞에 앉아 며느리는 갑자기 울컥했다. 깻잎 하나를 젓가락에 집어 올리는 그 짧은 동작 속에서도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는 깻잎 하나를 곱게 떼어내고 다시 접는 과정마저도 정성이라 여긴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다. 말보다 손이 앞서고 손보다 마음이 더 앞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어디론가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는 모른 채 했고 며느리는 늦게야 알아챘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아니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며느리는 느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부엌 수납장에서 오래된 양은 냄비 하나를 꺼냈다. 바닥이 조금 찌그러진 냄비였다. 그걸 들여다보며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 냄비 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내가 계속 썼었지. 그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냄비를 천천히 쓰다듬고 뚜껑을 덮었다. 이젠 보낼 때가 됐어. 말이 짧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긴 대사보다 깊고 아팠다. 보낼 때가 됐어. 그건 냄비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다. 마당에 널어둔 수건이 한쪽으로 휘날리다 빨래 집게 하나가 떨어졌고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조용히 그것을 다시 꽂았다. 며느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점심 무렵 남편과 어머니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일부러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대신 부엌 근처에서 조용히 그들의 말소리를 들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안 돼. 내 아버지 유산도 정리됐고 이 타이밍이 맞아. 근데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네가 얘기하지 마. 그냥 요양원 얘긴 나중에 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요양원, 그 단어 하나가 부엌 천장에 내려앉아 있던 고요를 산산이 깼다. 며느리는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가 끓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다리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조용히 자신을 빼놓은 채 모든 것이 정해지고 있었다. 한참 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왔다.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의 뚜껑을 열고 국자질을 했다. 국물이 부드럽게 흐르며 뚝배기 안에서 돌았다. 국물 맛이 좀이었지. 어머니가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딱 좋아요. 어머님 손맛은 항상 딱 맞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미소는 짧았고 눈동자는 어디 먼 데를 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탁상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다. 바깥에선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고 창문이 가끔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각 어머니 방문 틈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며느리는 가만히 일어나 다가갔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낯설 정도로 작고 조용했다. 책상 위엔 작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어머니는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고 있었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며느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저 순간을 나와 공유해 주시지 않을까? 부모와 자식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때로는 함께하는 것보다 조용히 빼놓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된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를 배웅하는 사람처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님, 기다려주세요. 아무 말 없이 가시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작은 접시에 담긴 잔멸치 볶음과 달달한 고추장 멸치가 놓여 있었다. 그 반찬을 먹는 순간 며느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맛은 자신이 시집온 첫 해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것과 똑같았다.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반찬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식구가 된 기념으로 제일 먼저 만든 반찬이야. 그 기억이 그 조용한 반찬 하나에 스며들어 다시 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반찬이 다시 식탁에 올랐다는 건 어머니가 무언가를 마무리하려는 신호였다. 마트에서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되었다. 며느리는 고추장을 사러 동네 마트를 들렀다. 장바구니를 끌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중년 여성.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자주 만난다는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며느리는 인사만 하려다 그 여인의 말에 걸음을 멈췄다. 어머님, 요즘엔 건강 괜찮으세요? 요양원 계약은 잘 끝나셨다고 들었는데 숨이 샜는 줄 알았다.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게 어떤 계약 말씀하시죠? 중개인은 조금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 따님이신 줄 알았어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어르신이 직접 다 처리하셨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요양원 쪽도. 그 순간 마트 조명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사람들 목소리, 카트 끄는 바퀴 소리, 냉동식품 코너의 진열음, 모든 소리가 뒤로 밀려나며 머릿속이 텅 비어졌다. 며느리는 허겁지겁 고추장을 집어들고 나왔다. 장바구니는 그대로 놓은 채 집까지 뛰듯 걸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건 어머니의 신발 한 켤레였다. 작고 낡은 회색 운동화, 바닥이 조금 닳아 있었다.
그 신발이 현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언제부턴가 그 신발도 정리될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퍼지는 냄새가 어렴풋이 퍼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손을 씻지도 않은 채 곧장 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작은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고 계셨다. 낡은 트로트 가요, 저음이 깔리는 슬픈 가사. 어머님, 정말 요양원 가실 거예요? 질문은 불쑥 나왔고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라디오를 끄고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표정엔 놀람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그래, 갈 거야. 조용하게, 누구한테도 짐 안 되게.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리어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붙잡고 싶었지만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었니? 마트에서요. 부동산 중개인이 실수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피식 웃었다. 그래, 그 사람 입이 좀 빠르지. 뭐, 이제 상관없지.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등을 감쌌다. 손끝이 거칠었고 살짝 건조했다. 너한텐 미안했어. 근데 그랬기에 더 말 못했지. 너까지 울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슬프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전부터 울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한국 사람들은 슬픔을 소리내 울지 못할 때 그저 밥을 차리고 손을 움직이며 마음을 말한다. 어머니도 그랬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엔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다. 마치 며느리의 마음을 눈치챈 것처럼 어머니는 조용히 멸치볶음 그릇을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내가 만든 반찬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 맞지?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찬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소금기보다 더 짠 감정이 입안에 번졌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금고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오후였다.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며느리는 빨래를 개어 장롱에 넣으려다 우연히 작은 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 어머니는 금고 비밀번호조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만큼 철저했는데 그날따라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멈칫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조심스레 금고 문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심지어 먼지가 깔끔하게 닦여 있었고 종이 한 장 남지 않았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아왔던 예금 통장, 인감도장, 서류철, 작은 보석함, 어머니 인생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그 물건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목 뒤를 스쳤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에 모든 걸 꺼내들고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그 순간 금고 맨 아래에 구겨진 종이 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손끝으로 그것을 펼쳐보았다. 오래된 족보책의 한 페이지였다. 찢겨나간 흔적이 분명했고 가장자리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이름들이 지워지듯 남아있었다. 남편 이름도 있었고 시누이 이름도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 자신의 이름도 있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는 왜 족보에 그 페이지를 찢었을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족보라는 것은 혈연과 가문의 연결을 상징하는 오래된 문화다. 한국의 어르신 세대에게 족보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조용한 증표였다. 그걸 찢었다는 건 스스로 그 연결을 끊으려 했다는 뜻이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 거다. 그 문장이 찢긴 페이지 위에 적혀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한참을 부엌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에서 나는 미세한 진동 소리, 가스레인지 위의 주전자에서 스며 나오는 금속향. 모든 것이 무겁고 어둡게 느껴졌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안 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잔잔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마치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음성. 며느리는 금고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대신 아주 작은 질문을 했다. 어머님, 요즘 마음이 힘드신 거죠? 어머니는 컵을 내려놓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슬픈데 따뜻했고 체념인데 다정했다. 살다 보니 마지막도 내 손으로 정리하고 싶더라. 그게 늙은 사람 마음이지. 그 한 문장이 며느리 가슴 깊은 곳으로 비수처럼 박혔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고 물만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는 숨을 들이켰다. 금고가 비어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어머니가 그것을 누구와도 함께 나누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어머니의 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어머니의 천천한 숨소리가 문틈 너머로 새어나왔다. 그 작은 호흡 하나하나가 마치 멀어지는 파도처럼 느껴졌다. 조용히 멀어지고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는 사람의 호흡 같았다. 며느리는 그제야 실감했다. 어머니는 돈을 정리한 게 아니라 과거를 정리한 것도 아니라 가족을 향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장 아팠다. 집 안금고는 늘 열쇠가 잠겨 있었다. 며느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적이 없었다. 단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어머니가 늘 조심스레 들여다보던 그 금고. 어느 날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며느리는 무심코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노란 천에 감싸진 채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금속 열쇠. 이상하리만치 손이 그 열쇠를 향했다. 며느리는 그 열쇠를 들고 거실 구석, 작은 벽장 안쪽 금고를 열었다. 철컥 열렸다. 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예전에 있던 통장도, 도장도, 보석함도 없었다. 남아있는 건 단 한 권의 낡은 족보책뿐이었다. 먼지가 뿌옇게 쌓인 채 책 가장자리가 약간 찢어져 있었고 몇 장은 아예 뜯겨 나간 듯했다. 며느리는 책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이름들 사이에 줄이 그어져 있었고 어떤 부분은 검은 펜으로 덧칠되어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려 한 듯한 느낌. 그 족보책 끝 페이지에는 낡은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기록은 중요하지 않아. 남는 건 결국 마음뿐이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말이 어찌나 무거운지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정리하고 지우고 비우고 어머니는 스스로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다. 이 가족의 이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족보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다. 거기에서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는 일이다. 어머니는 그걸 택한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는 금고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귀가 후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말없이 가스불을 켜고 된장을 푸는 손끝이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손끝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꼭 안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어머님,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뒤돌아보며 먼저 말을 건넸다. 오늘은 국에 마늘 좀 더 넣었어. 네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목구멍까지 뜨거워진 감정이 막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새벽 내내 족보책을 떠올렸다. 찢긴 페이지,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그 낡은 메모의 마지막 문장. 남는 건 결국 마음뿐이다. 그게 어머니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유일한 말이라면 자신은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창밖에선 이슬비가 유리창을 따라 흐르고 방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하셨다. 단정한 회색 바지를 입고 오래된 재킷을 꺼내 입으셨다.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조금 다녀올 때가 있어서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가방은 작았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져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남편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면엔 며느리의 이름이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봉투는 조금 눅눅했고 모서리에 빗방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손편지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감이 찍힌 계약서. 편지는 조용한 문장들로 가득했다. 얘야,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걸. 하지만 너라면 말없이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 나는 참 많은 것을 받았다. 네가 식사 차릴 때 옆에서 서 있던 그 짧은 순간조차도 나는 감사했단다. 그래서 너에게 재산도 족보도 명예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 남은 시간을 깔끔하게 정리해 떠난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는 손편지를 붙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슬프도록 담담하게. 계약서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다. 그 아래엔 어머니의 이름과 인감이 분명히 찍혀 있었고 즉시 입소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어머니는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단호함으로 스스로를 정리해버린 것이다. 심지어 가족의 동의 없이도. 이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조용하고 철저하며 상처조차 배려하는 사랑. 한국의 어머니들은 종종 말 대신 손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남기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뒤에서 감싸는 사랑. 그리고 이제 며느리는 그 사랑의 무게를 뒤늦게 느끼고 있었다.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누이는 눈물을 훔쳤고 모두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마지막 반찬통 하나가 남아 있었다.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참기름 졸인 우엉 내가 좋아했던. 그 작은 문장에서 며느리는 울음을 삼켰다. 끝까지 잊지 않았다는 듯. 말 대신 음식으로 남긴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리고 방 안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내가 없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 단순한 문장.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유언보다 깊은 사랑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비는 치솟고 하늘은 흐릿하게 맑았다. 며느리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반찬통 뚜껑을 열었다. 참기름 향이 부드럽게 퍼졌다. 우엉은 얇고 곱게 채 썰려 있었고 간장과 조청에 졸여진 윤기가 반짝였다.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짠맛보다 먼저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 맛은 정확히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었다. 변한 것도 덜한 것도 없는 사랑의 농도 그대로였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밥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다. 혼자 있는 식탁인데도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어머니의 존재가 느껴졌다. 조용하고 다정하고 다 끝났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창밖에선 참새들이 작은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부엌 안으로 햇살이 기울며 반찬통 유리에 따스한 무늬를 새겼다. 그날 며느리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종이의 모서리는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얘야, 나는 좋은 어머니였을까? 좋은 시어머니였을까? 말을 아꼈던 게 늘 후회였단다. 하지만 말없이 안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라는 것도 알았지.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너는 내 마지막 딸이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슬픔보다는 아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다. 며느리는 편지를 조심히 접어
어머니의 반찬통 옆에 놓았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 작은 촛대를 꺼내어 불을 밝혔다. 노란 불꽃이 작게 흔들리며 마치 어머니의 숨결처럼 조용히 타올랐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불빛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마음으로 새겼다. 한국의 촛불은 단순히 불이 아니다. 그건 기다림이고 기도이고 때로는 용서다. 그날 며느리가 피운 촛불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의 마지막 언어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회색빛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도록 잡고 싶을 만큼 다정했다. 꿈에서 깬 뒤 며느리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계신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매주 갈 수 있는 곳.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가지 않았다. 조금만 더 마음을 다잡은 뒤에 이제야 비로소 정리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을 위한 준비였다. 정리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마음을 다치지 않게 포장하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정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남겨두셨다. 그건 가족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었다. 그건 마음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편지 끝을 천천히 읽었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건 사랑을 말로 다 하지 못해서였을 거야. 너는 내게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겨줬단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안녕, 딸처럼 아껴온 너에게. 눈물이 다시 흐르려 했지만 며느리는 웃음을 머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은 고통이 아니라 위로였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작별은 가장 긴 사랑의 증거였다. 어머니, 당신의 마음, 저는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